참 시장을 대하다 보면은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시장을 대응을 하는데 그 영원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기가 참 애매할 정도로 빠르게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겠지만 이번에는 유가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150불 이야기 나왔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또 60불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인지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 갈대 같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도 정말 갈대 같지 않아요? 네, 뭐 갈대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제 좀 분위기 있어 보입니다. 아니 이번에 유가가 또 올해 최저점을 찍었다면서요? 네네, 최근에 좀 80불로 올라왔다가 좀, 뭐 공급 요인 때문에 조금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었는데 또 다시 한번 빠지면서 뭐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유는 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리세션, 경기 침체 이슈 플러스 이제 긴축 장기화 우려가 좀 함께 작용했다라고 뭐 처음 이제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2020년 5월 이후에 50 이하, 그러니까 49를 찍었죠. 그래서 그날에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은 경기에 민감한 이제 반도체 쪽,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4천억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했는데 그때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경기 리세션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크게 좀 작용을 했고 또 어제 아침 또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그 11월 ISM 서비스 PMI 지수가 또 잘 나왔고 또 10월 공장제 수주 지표도 잘 나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연준 이제 출입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닉 기자도 좀 이제 좀 매파적인 또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좀 긴축이 좀 장기화될지 않을 거냐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 또 이제 CEO 이제 JP 모건이랑 골드만삭스의 CEO가 경기 침체에 또 경고성 발언을 했고 또 미국의 10월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경기 침체 이슈를 좀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대비해서 적자가 한 5.4% 증가했고 뭐 4개월 만에 또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게 좀 부담이 됐어서 좀 두 가지 이슈가 함께 좀 작용한 듯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 그러면 유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한번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씩 다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유가가 다시 상승할 만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 최대 소비 국가라고 해야 되나?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은 그들이 무언가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화학 제품엔 다 석유가 들어가니까 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근데 이제 살펴볼 만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하루 매일 에브리데이 진짜 중국에서의 이제 방역 완화 맞아요. 그런 이슈는 뭐 뉴스를 계속 뭐 나오는 상황인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중국 방역 완화 뭐 그래 국내 증시도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흐름 뭐 기대감으로 상승하는데 혹시 중국에서 또 노인 그 이제 코로나19 접종률이 좀 낮아서 이게 좀 방역 완화가 좀 빨리 되고 그러면은 혹시 뭐 사망자가 좀 크게 증가하면 재봉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보복 소비가 좀 얼마만큼 이제 크게 소비가 커질지. 근데 이게 또 이제 중국의 또 고용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래 풀긴 푸는데 기대감은 상승하지만 이쪽도 소비가 얼마나 클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코로나 완화에는 이제 뭐 국민들의 뭐 시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게 참 힘든 부분, 그 부동산의 회복을 바라면서 또 코로나19 완화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코로나 완화, 이렇게 방역을 완화했는데 부동산 회복이 정말 잘 될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뭐 조금 뭐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게 또 유가 상승이 아니고 하락 요인도 그러니까 변동성 키울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지만 기대감은 있지만 좀 살펴볼 필요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같이 중국발 뉴스가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금 전에 추가 10가지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어요. 방금 발표를 했는데 일단 지역별로 전원 PCR 검사를 폐지하겠다라고 네. 했고요. 양로원, 복지원, 병원, 학교 등을 제외하고 PCR 음성 확인 제출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PCR 확인을 네네. 받고 그거를 제출해야지만 통과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 PCR 음성 확인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이동이 지역 간도 그리고 국가 간도 좀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로 인해 또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면 네, 된다면. 그러면 다시 또 유가가 상승하려다가도 다시 네. 꺾일 수 있다. 중국이 다시 문을 닫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짚어주셨어요. 근데 오늘 나온 이 중국 정부의 이 10가지 방역 완화 조치를 본다면은 확실히 문을 열겠다는 의지는 보이네요. 네, 그 시진핑 주석도 뭐 본인 직접 발언을 통해서도 뭐 강력한 좀 의지를 좀 보였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이제 주식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년층의 백신 접종도 가속화하겠다. 방역 안전 보장을 강화하겠다. 정상적인 생산 및 생활을 재개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10가지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또 다른 뉴스가 하나 있어요. 지금 서방에서는 유가가 너무 이제 올라가지 않게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에 또 맞불 작전으로 러시아는 하한제를 네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가격 정해놓고 움직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아, 네, 그 이제 러시아 상한에 이제 배럴당 이제 60달러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싸게 이제 러시아산 석유를 좀 사면 또 이제 러시아에 도움이 되니까 그건 이제 그쵸. 상한제 좀 막은 건데 그 이제 더 낮춰야 된다는 의견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또 마지막까지 안 된다 더 낮추자라고 했었던 이제 폴란드가 이제 마지막 오케이 하면서 이제 뭐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러시아 스스로도 이제 뭐 이렇게 상한제 하더라도 뭐 전쟁에는 큰 영향 없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공급 안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러시아산 원유의 이제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이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오펙 플러스도 이제 미국과 EU에서도 이제 유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는 이제 감산 이제 유지한다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불안 요인이 있어서 이제 변동성 이제 확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좀 유가의 좀 상단을 좀 막아주는 좀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은 경기 침체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방역 완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중국에서의 중요한 또 이제 지표가 하나 있었죠. 수치가 그 11월 중국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11월 중국의 수출이요. 블룸버그에서 예상한 게 마이너스 3.9%인데 오늘 찍힌 거는 마이너스 8.7%. 그래서 수입도 크게 줄었지만 예상보다 수출도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국 뭐 소비국이라든지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경기 침체 이슈가 그래도 유가가 좀 불안 요인은 있지만 좀 상단을 좀 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상엽 이사가 바라보는 유가의 방향은 어떨지 사실 주식시장의 방향 여쭤보는 것도 굉장히 죄송한데 원달러 환율이랑 유가 방향 여쭤보는 건 더 죄송스럽긴 해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금리도 있으면 네,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네. 유가의 경우에는 진짜 하루하루 계속 바뀌기 때문에 분이 그리고 변수도 워낙 많잖아요, 이 네네. 시장이. 근데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올해 최고치가 제가 알기로는 123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왔고 6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뉴스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상현 비사는 당분간 좀 유가 수준이 낮은 레벨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다시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참 이게 상승 요인도 있고 또 하단을 좀 지켜줄 요인 그 두 가지가 참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년 전망이니까 좀 말씀드리면은 올해보다는 유가가 좀 그래도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또 이제 러우 또 이제 전쟁 또 본격화 이슈 때문에 뭐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뭐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뭐 내년 2월, 뭐 3월 또 이제 뭐 종전, 휴전 가능성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그래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수 있겠지.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그냥 러프하게 보면은 한 70불에서 한 80불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승할 만한 그런 불안 요인도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80불도 뭐 이렇게 넘길 수는 있고 또 이제 하단이 좀 깨고 내려가냐.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오펙 플러스도 감산도 이제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우디 얘기를 잠깐 하면은 빈살만 그 왕세자에 있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 그 네옴시티의 투자금을 뭐 많은 이제 투자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또 많이 하락하지 않을 그런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70에서 80 열어둘 수 있겠고 그 위로도 아래로도 조금 뭐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좀 러프하게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다시 이 유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이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가의 상단에 대한 레벨은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유가의 방향에 따라서 또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구도일이 그렇게 하락했구나라고 또 시청자분께서 네. 글 올려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정유주들, 화학주들, 또 유가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주들 등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관련주들? 네, 정유랑 항공주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정유주는 일단 설비 부족으로 인해서 정제 마진은 그래도 좀 강세 요인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제 마진이 타이트할 수 있다는 건데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요는 이제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원유 공급이 또 이제 증가분도 좀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도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이쪽이 좀 정제 마진에 좀 타이트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제 설비 부족.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정제 마진은 좀 강세 요인 있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분기에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또 빠지면은 그래도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뭐 4분기 실적 앞두고도 좀 매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리포트만 보셔도 이제 SK 온에 좀 이슈돼서 좀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SL 같은 경우는 이제 샤인 프로젝트에 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참고하시다고 말씀드리면은 EU는 내년 2월부터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입까지 지금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랑 천연가스와 좀 다르게 그 대체 수입선 이제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등유와 경유 같은 경우에는 좀 내년에는 뭐 2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와 같은 좀 상승할 만한 좀 불안 요인이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주는 유가가 급등만 아니면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유류비가 상당히 좀 크게 차지를 하죠. 그래서 뭐 영업 비용이 한 20에서 40%까지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대한항공만 놓고 보더라도 배럴당 유가가 1달러 수준 이제 상승을 하면 한 3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분기에 연료비가 대한항공이 1조 140억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래서 급등만 아니면은 최근에 상승하는 게 업황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좀 둔화 이슈도 있겠지만 업황 기대감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공주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유주도 일단 뭐 박스권에 이제 뭐 매매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항공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중립 이하가 아니고 뭐 중립이나 중립 이상 그렇게 뭐 나쁘게는 뭐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급등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 올려주셨는데 테디님이 유가가 떨어지면 신재생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최근에 신재생에 대해서 수요가 더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너무 올라서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질 때 이상하게 이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신재생 관련주들도 떨어졌던 네, 좀 하락하죠.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다뤄봤는데 한 분은 그러셨어요. 아니 유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랑 신재생에 대한 그 방향이랑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네. 화를 내고 가신 분도 계셨는데 이상엽 이사님은 어떠세요?
신재생 쪽은, 그러니까 그 방향성은 이제 네. 주가 흐름은요, 진짜 유가가 높으면, 그래, 좀 이렇게 반대급부 해갖고 이제 오르긴 하는데, 신재생은 워낙 글로벌 그런 하나의 또 성장 모멘텀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너무 뭐, 이렇게 뭐 연관돼서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생각입니다. 워낙 또 모멘텀도 많죠. 네, 네. 글로벌하게. 화는 안 내셨네요. 네. 네, 저는 알겠습니다. 항상 네, 온유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유주들 오늘장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또 연말에는 배당이라는 강한 모멘텀도 갖고 있는 정유주거든요.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유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유가 전략 세워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배당주 이제 좀 살펴보니까요.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가주니까 시가 배당률로 하더라도 한 1%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SOL 같은 경우는 작년 기말 배당금이 물론 이제 작년부터 SOL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 배당도 하긴 했지만 작년 기말 배당금이 3,800원이었어요. 그리고 GS 같은 경우는 작년 기말 배당금이 주당 2,000원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 그 배당금을 가지고 현재 주가랑 좀 계산을 해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SAOL과 GS 모두 한 4% 중반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노린다고 하면 뭐 조정 시에 뭐 접근은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배당만을 노리고 접근한다고 하면은 정유주보다는 네, 은행, 금융지주 쪽이 높죠. 그래서 뭐 BNK 금융지주나 기업은행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 배당률로 보더라도 6% 이상, 뭐 7% 이상의 또 수익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정유주냐 아니면 진짜 배당만 노린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뭐 은행, 금융지주 쪽 관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유가 추이와 함께 관련해서 종목들,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이상엽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